여러 해 동안 나는 고독이 큰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평화, 명확성, 그리고 내면의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자아인식부터 창의성과 독립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독특한 특성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나처럼 고요한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거나 더 알고 싶어 하는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놀라운 것들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정신적 명료함과 집중력, 친애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고 고독해지면서 오는 정신적 명료함과 집중력의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주변에 항상 너무 많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전화벨이 울리고 이웃들이 문을 두드리고 제 생각을 듣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 78세가 되어 작은 집에서 혼자 살면서 저는 귀중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은 전에 없이 꽃피웁니다. 마치 제 생각들이 드디어 춤추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낱말 맞추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죠. 예전에는 방해 없이 하나를 끝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안히 안락 의자에 앉아 옆에 차 한 잔을 놓고 그 단어와 힌트의 세계에 푹 빠집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맑고 집중되어 답이 마치 페이지에서 저에게 뛰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느낌이죠. 그리고 이건 낱말 맞추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도 몇 시간이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서 전에 없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최근에 이정훈의 바다와 노인을 읽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배의 흔들림, 바다 냄새, 노인 어부의 투쟁을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책에 빠져들 수 있는 능력은 나이와 고독이 가져다준 선물입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도 차이를 느낍니다. 어떤 약을 살지, 어떤 행사에 참석할지 결정해야 할 때 모든 선택지에 대해 차분히 앉아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두름도 없고 외부의 압박도 없습니다. 그저 저와 제 생각들 뿐이며 명확하게 장단점을 저울질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이 정신적 명료함은 종종 혼란스럽고 분주한 세상에서 등대와 같습니다. 그것은 저를 인도하고 위로하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깊이로 매 순간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깊은 자아인식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느라 우리 자신을 알아갈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게 참 웃기네요. 여러 해 전 공장에서 일할 때가 기억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소음에 둘러싸여 있었죠. 밤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겨우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바빴습니다. 주말에는 쇼핑하고 친척들을 방문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죠. 제 자신을 알아갈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제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많아지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항상 제가 참을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직장과 가정에서는 항상 일을 서두르고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알아요, 사실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인내심이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집 뒤편에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기를 바라며 조바심을 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감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잎이 돋아나고 줄기가 더 튼튼해지고 꽃들이 천천히 피어나는 것을 제 식물들을 돌보는데 있어서는 무한한 인내심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또한 제가 몰랐던 강점들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죠. 제 식사를 직접 요리하고 집을 돌보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이런 회복력은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약점은요? 그것들도 우리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저는 때때로 고집이 세다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제 청력이 괜찮다고 고집했죠. 결국 손녀가 그 모든 다정함으로 제가 가족 대화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했고,
그제서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깊은 자아인식은 마치 제가 세월을 거치며 그려온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각각의 발견은 귀중한 보석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저는 여전히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 독립성이요. 이것은 나이와 고독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독립성이란 늦게까지 밖에 나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돈을 벌고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78세가 되어 보니 진정한 독립성은 훨씬 더 깊고 가치 있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자급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날이 기억납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배관공을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생각했죠. 왜 내가 직접 고치지 않지? 오후 내내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고 이 노인네가 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수도꼭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때로는 좌절스럽기도 했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누수를 멈췄을 때 그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독립성은 제 삶의 모든 면으로 확장됩니다.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냥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드는 게 아니라요. 빵도 만들고 수프도 끓이고 심지어 직접 피자 반죽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항상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은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려다가 너무 딱딱해져서 문고리 무게추로 쓸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 자신을 비웃고 다음 주에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맛있게 됐어요. 고독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가 작동을 멈췄을 때 그냥 버리는 대신 열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전히 고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라디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이 독립성은 제 결정에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치료에 대해 결정해야 할 때 스스로 연구하고 장단점을 신중히 생각한 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의사와 자녀들의 조언도 듣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내립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독립성의 한 형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제가 키워온 이 독립성은 마치 강하고 튼튼한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는 깊고 세월의 경험과 지혜로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저는 앞으로 올 일들을 마주할 수 있는 제 능력을 신뢰하며 굳건히 서 있습니다. 창의적인 정신. 누가 창의성은 젊은이들만의 것이라고 했나요? 제 경험상 고독과 나이는 전에 상상도 못했던 창의적인 꽃을 피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느라 숨 쉴 시간도 없었고 창의적일 시간은 더더욱 없었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시간이 저만의 것이 되면서 창의적 가능성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지만 어느 날 가게에서 물감 세트를 보고 왜 안 돼? 라고 생각했죠. 단순한 것들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테이블 위에 꽃병, 창밖의 풍경. 처음에는 그림이 제가 상상한 대로 나오지 않아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색을 섞고 종이 위에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보는 데에는 깊이 편안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글쓰기를 발견했습니다. 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는데 출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과 제 가족을 위해서였죠. 펜과 종이를 들고 앉아있으면 기억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오래전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세세한 것들까지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만들던 빵 냄새, 수년간 일했던 공장의 기적 소리, 제 아내의 부드러운 손길, 이 기억들을 쓰는 것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종이에 적는 각각의 단어는 제 손주들에게 남기는 보물입니다. 수공예도 열정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무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상자들, 액자들, 심지어 동네 아이들을 위한 간단한 장난감들도요. 거친 나무 조각을 유용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매우 만족스러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나무 자동차를 받고 미소 짓는 아이의 얼굴을 볼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심지어 주방에서도 창의적인 면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독특한 방식으로 재료를 섞어봅니다. 물론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아이스크림용 딸기 소스를 만들려다가 소스보다는 분홍색 페인트에 더 가까운 것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저 자신을 비웃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꽃피는 이 창의성은 제 안의 비밀 정원과 같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아이디어, 각각의 프로젝트, 각각의 실험은 피어나는 꽃이며 제 삶의 색채와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한계도 없고 규칙도 없다는 거죠.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내적 삶, 내적 삶의 풍요로움이요. 그것은 마치 제가 수년간 모아온 보물들로 가득 찬 금고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독한 나날 속에서 저는 그것을 탐험하고 감상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젊었을 때는 항상 외부 세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일, 청구서, 책임들, 제 자신의 생각을 들을 시간조차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 78세가 되어 보니 제 안에 온 우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냅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저는 제 기억을 여행하고 인생에 대해 성찰하며 세상을 관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봄, 제 마당의 나무에 참새가 둥지를 짓는 것을 본 날이 기억납니다. 며칠 동안 그 새가 끊임없이 일하며 나뭇가지와 잎들을 물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동안 제 마음은 방황했습니다. 인내에 대해, 보금자리를 만드는 본능에 대해, 생명의 순환에 대해 생각했죠. 갑자기 그 작은 참새는 선생님이 되어 제게 인생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제 내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또 다른 것은 책입니다. 책 읽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각 책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고 새로운 관점입니다. 최근에 박수진의 100년의 고독을 읽었습니다. 그 단어들은 제 마음속에서 춤을 추며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저를 맥과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주제들, 등장인물들, 은유들에 대해 성찰했죠. 마치 책을 덮은 후에도 그 책이 제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침묵을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생각을 선명하게 듣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고요한 호수이고 각각의 생각은 물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돌, 퍼져나가는 파문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생각들은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어느 날 50년도 더 전에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대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기억으로부터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풍요로운 내적 삶은 제가 수년간 짜온 복잡한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각각의 생각, 각각의 성찰, 각각의 통찰력은 제가 이 천에 더하는 색색의 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많이 짤수록 그것은 더욱 아름답고 복잡해집니다. 감정적 회복력, 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 강화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78세가 된 지금 그 근육은 매우 강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였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나 친구와 다툼이 있었을 때 완전히 무너졌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경험들이 얼마나 저를 강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독은 회복력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5년 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건강 문제가 생기고 친구들이 떠나고 우리의 신체적 능력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저는 각각의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을 때 한탄하는 대신 집의 1층을 더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구를 재배치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아래층으로 가져왔으며 심지어 실내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적응은 단순히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미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발전시킨 감정적 회복력이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러한 어려운 감정들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제가 감정적인 구명조끼를 개발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저를 가장 거친 물살에서도 떠있게 해줍니다. 감사와 만족, 감사함. 이것은 나이와 고독이 제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항상 다음 목표, 다음 성취를 쫓느라 바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죠. 하지만 지금 78세가 되어 보니 진정한 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볼 때마다 감사함의 물결이 저를 덮칩니다. 또 하루를 살게 된 것에,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전에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던 이 작은 일상의 기적들이 이제는 엄청난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 장을 보러 시장에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예전 같았으면 짜증을 내며 날씨를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제 얼굴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느끼고 나무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비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공기를 정화하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비에 대해 말이죠. 그것은 단순하지만 깊이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고독은 제게 작은 것들을 감사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맛, 오래된 슬리퍼의 편안함, 라디오에서 들리는 좋아하는 노래의 소리, 이 작은 경험들 하나하나가 만족의 원천이 됩니다. 또한 제가 인생에서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극복한 모든 도전, 모든 장애물은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실조차도 저에게 귀중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내의 부재를 비통해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보냈던 멋진 시간들, 우리가 공유했던 아름다운 세월에 대해 감사합니다. 만족이란 제가 깨달은 바로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이며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에, 제가 누구인지에, 제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해 만족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는 제가 꿈을 꾸거나 목표를 가지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 목표는 다릅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조금 더 친절해지고 조금 더 현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축하의 이유가 됩니다. 감사와 만족은 마치 마법의 안경과 같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가장 평범한 날들도 놀랍고 작은 경이로움과 축복으로 가득 찬 날이 됩니다. 공감과 연민 나이가 들고 고독을 경험하면서 제 공감 능력과 연민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저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 삶과 경험들에 대해 성찰하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원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던 날이 기억납니다. 젊은 엄마가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죠. 예전 같았으면 그 소음에 짜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민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때로는 부담감과 피곤함을 느꼈던 때가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 엄마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말없는 이해와 지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죠.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안도감은 분명했습니다. 고독은 제게 수년간 제 삶을 스쳐간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고 자신만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훨씬 더 인내심 있고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슈퍼마켓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계산원이 계산대에서 여러 번 실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제 첫 직장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실수할까봐 두려웠는지 말이죠.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그가 마침내 제 계산을 끝냈을 때 격려의 미소와 함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 나타난 안도감과 감사함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커진 공감 능력은 과거의 관계들과 화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견 충돌을 겪었거나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순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전시킨 연민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연민을 가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떠올릴 때 예전처럼 심하게 자책하는 대신 이제는 저 자신을 부드럽게 대합니다. 괜찮아, 김현수.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러한 공감과 연민의 조합은 제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치 6번째 감각을 발달시킨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더 깊이 있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그리고 아세요? 제가 세상에 더 많은 공감과 연민을 제공할수록 더 많이 제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고독 속에서도 인간적 연결의 비밀 원천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강한 경계의식. 경계. 이것은 제가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제 인생에서 매우 귀중해진 교훈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종종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고독을 경험하면서 저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몇 년 전 제 큰아들이 방과 후 매일 손주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과거에는 즉시 동의했을 겁니다. 도움이 되고 싶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것이 제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쉴 시간, 제 취미에 몰두할 시간, 그냥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일주일에 2번만 돌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고요. 경계를 설정한 겁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이 경계가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는 날에는 더 힘이 넘치고 더 인내심 있고 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제 시간과 에너지에 관해서도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에는 모든 초대, 모든 도움 요청, 모든 사회적 약속에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참여할 에너지와 의욕이 있는지 신중히 평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제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제가 선택한 상호작용들이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 내면의 평화, 제 정서적 웰빙을 보호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경계는 물리적 공간에도 확장됩니다. 제 집은 제 성소가 되었고 이 공간에 누구를 초대할지 신중히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방문객을 맞이할 때는 명확한 시간, 시작과 끝을 정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회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로 선택했을 때 진정으로 현재에 있고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들은 마치 귀중한 정원 주변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제 내면의 평화와 웰빙이라는 정원 말이죠. 그것들은 제게 소중한 것을 보호하며 제가 제 방식대로 꽃 피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관계에 대한 증가된 감사, 관계들. 세월이 흐르고 고독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모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종종 관계의 양에 집중했습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지인들 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78세가 되어보니
양보다는 질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독은 제가 가진 진정한 연결들을 깊이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 모든 대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모든 순간이 귀중해졌습니다. 마치 각각의 만남이 주에 깊게 살펴보는 희귀한 보석과 같아졌습니다. 모든 면을 감상하면서 말이죠. 몇 주 전 오랜 친구 이정우와 커피를 마셨던 때가 기억납니다. 우리는 50년도 더 전에 공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었죠. 그 오후 정원에 앉아 우리의 삶, 가족들, 희망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엄청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말, 모든 웃음, 우리 사이의 편안한 침묵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더욱 의미 있고 귀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독은 또한 관계에서의 작은 제스처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중에 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묻는 것, 손자가 학교 여행에서 보낸 엽서, 제가 화초에 물을 줄 때 이웃이 건네는 친근한 인사, 이런 순간들 하나하나가 기쁨과 연결의 원천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현재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화와 함께함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상호작용을 풍요롭게 하는지 놀랍습니다. 동시에 고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 사이의 균형을 감사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연결의 순간과 고독의 순간을 똑같이 음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두 가지 똑같이 귀중한 상태 사이의 섬세한 춤과 같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는 새로운 깊이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자녀들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 역학에서 성숙하고 존경하는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걱정과 도전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놀라운 어른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는 데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손주들과의 시간은 모두 소중합니다. 그들의 방문은 제 날들을 밝히는 에너지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 고요함도 감사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함께 웃은 순간들을 되새기면서 말이죠. 관계에 대한 이러한 증가된 감사가 모든 상호작용이 쉽거나 즐겁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도전과 때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순간들조차도 성장의 기회, 상호 이해의 기회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본은 우리가 형성하는 연결들, 우리가 만지고 우리를 만지는 삶들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독은 이러한 연결들 중 어느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의와 감사로 그것들을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각각의 관계, 각각의 상호작용은 제 인생의 하늘에 있는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가 밤하늘의 각 별을 감상하듯이 저는 각 사람 함께 나눈 각 순간을 진정으로 특별하고 고유한 것으로 감사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